초승달이 걸린 고을. 옛날 옛적 영조 임금 제위 초년, 산과 물이 맞닿은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고을은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고 있었고 맑은 강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강을 달래강이라 불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고운 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이 고을에는 유난히 초승달이 자주 보였습니다. 금음이 지나고 새 달이 떠오를 때면 하늘에 걸린 가느다란 초승달이 마치 누군가의 눈썹처럼 고을을 내려다보았지요.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달래강 위로 물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물귀신은 오래전 강에 빠져 죽은 처녀의 혼백이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이 서려 아직도 강가를 떠돌고 있다고 말이지요. 물론 소문일 뿐이라 여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혹여 물귀신의 눈에 띄면 강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지요. 고을은 평화로웠으나 그 평화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낯선 서책 장수가 드나들었습니다. 이름은 윤호라 했습니다. 나이는 27쯤 되어 보였고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지요. 그러나 윤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고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는 법이 없었지요. 윤호는 등에 지게를 지고 다녔습니다. 지게 위에는 보자기에 쌓인 서책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경서부터 야담집, 의서까지 없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양반들은 윤호를 반겼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이야기책을 사서 남에게 읽어달라 부탁하곤 했지요. 윤호는 여러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한 고을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지요. 서책을 다 팔면 다른 고을로 떠나고 또 다른 고을에서 책을 구해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호는 유독 이 고을에만 자주 돌아왔지요. 다른 고을은 한 번 들르면 몇 달이 지나서야 다시 왔으나 이 고을만큼은 달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으나 윤호에게 그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윤호의 지게 속에는 유난히 낡은 서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책이었지요. 윤호는 그 책만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누가 값을 높이 쳐도 누가 사정을 해도 고개를 저었지요.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을 외곽 달래강이 흐르는 곳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연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단아하고 고왔지요. 그러나 미연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에 나와 필요한 것을 사고 돌아갈 뿐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미연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젊은 여인이 혼자 사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 행실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미연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매달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달래강 위에 놓인 나무 다리 끝에 나가 서 있었지요. 한밤중에 홀로 다리 위에 서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필시 물귀신에 홀린 게야. 아니야, 저 여인 자체가 물귀신일지도 몰라. 초승달 밤마다 강가에 나타나니 분명 사람이 아닐 거야.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사람들은 미연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개의치 않았지요.
초승달이 뜨면 어김없이 다리 위에 섰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습니다. 미연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연 또한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미연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굳게 지키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을 장터에서 서책을 팔았습니다. 자리를 펴고 책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를 아는 이들은 책을 살피며 값을 흥정했고, 그를 모르는 이들은 윤호에게 어떤 이야기가 담긴 책인지 물었습니다. 윤호는 묵묵히 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요. 장터는 온갖 소문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병이 났다느니, 누가 혼인을 한다느니, 올해 농사가 어떠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윤호의 귀에 들어왔지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윤호는 책을 팔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미연이라는 여인 말이야, 어젯밤에도 다리 위에 서 있더라고. 참 기이한 여인이야. 대체 누굴 기다리는 거야? 물귀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 저승 갈 때 같이 가려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요. 그러나 윤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 것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 노인이 윤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윤호가 품에 넣어둔 낡은 서책을 보더니 물었지요. 그 책은 왜 팔지 않는가? 윤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책은 팔 수 없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다시 책을 품에 넣었지요. 그 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가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사라진 것이지요. 아이의 이름은 돌이라 했고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강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강물 속을 헤엄쳐 찾아보아도, 갈대밭을 헤쳐 찾아보아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리의 어머니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혹시 물귀신이 데려간 것 아니야?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물귀신이라면 초승달 밤마다 강가에 나타나는 그 여인이 떠올랐지요. 미연이가 수상해. 맞아, 저 여인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닐까. 물귀신에 홀린 여인이니 물귀신한테 아이를 바쳤을지도 몰라. 근거 없는 의심이었으나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미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모여들었지요. 미연은 아무 말 없이 초가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윤호는 장터에서 그 소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연을 향한 시선을 보았지요. 윤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윤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책은 대부분 팔렸고 이 고을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지요. 다음 고을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떠돌이 장수의 삶이었지요. 윤호는 지게를 짊어지고 고을 어귀에 섰습니다. 앞에는 다른 고을로 향하는 길이 있었고 뒤에는 달래강이 흐르는 고을이 있었지요. 윤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고을의 일은 윤호와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사라진 아이도 의심받는 여인도 윤호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품속의 낡은 서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해진 표지 사이로 빛바랜 글씨가 보였지요. 윤호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조금 더 머물러야겠군. 윤호는 다시 고을로 향했습니다. 너돌이 장수가 한 고을에 오래 머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으나 윤호는 개의치 않았지요. 무엇이 윤호를 붙잡은 것인지 윤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윤호는 고을 외곽의 빈 헛간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그날 밤 윤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윤호는 강물 속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윤호는 발버둥 쳤으나 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손이 나타났습니다. 손은 윤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지요. 손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은빛 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놀이개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지요. 손이 윤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지요. 윤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해초처럼 흩날리는 여인이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물속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이 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줘. 윤호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윤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헛간 아니었고 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했지요. 윤호는 품속의 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을 펼쳐 읽었지요. 윤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초승달 놀이개라, 그것이 열쇠인가. 다음 날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미연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고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알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었지요. 미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포졸들을 따라 관아로 갔지요. 관아에서는 현감이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현감은 엄한 표정으로 미연을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그 아이를 어디에 숨겼느냐?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아이를 해친 적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초승달 밤마다 강가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실대로 말하라. 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현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범인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 어서 실토하라. 그러나 미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연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으나 그 슬픔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요. 현감은 미연을 일단 풀어주되 고을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붙였지요. 미연은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지요. 이제 미연을 향한 의심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품속의 서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책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쓰인 기록이었지요. 윤호는 촛불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책에는 이 고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고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지요. 강가에서 아이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물귀신의 소행이라 했다. 한 여인이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윤호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라진 아이는 강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산 너머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아이를 데려간 것은 물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빚에 쫓기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것이었다. 윤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가? 윤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빠졌지요. 수십 년 전의 기록과 지금의 사건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았지요.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윤호는 미연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미연은 윤호를 경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낸 자가 아닌지 의심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호는 품속에서 서책을 꺼냈습니다. 이 책을 보여드리려 왔습니다. 수십 년 전 이 고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호는 책을 펼쳐 미연에게 보여주었지요. 미연은 한참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보았지요. 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입니다. 미연은 윤호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요. 그러나 윤호의 눈은 맑았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든 말든 그것은 낭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윤호와 미연은 함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갔지요. 두 사람은 서책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을의 예시하기를 조사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의 당사자들을 찾아다녔지요. 대부분 세상을 떠났으나 아직 살아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아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마을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 미연을 다시 불러들였지요. 이번에는 신문이 아니라 죄인으로 단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분명하다. 이 여인을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때 윤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사또. 현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떠돌이 서책 장수입니다. 이 고을에서 책을 팔고 있사옵니다. 서책 장수가 관아 일에 무슨 상관이냐? 윤호는 품속에서 서책을 꺼냈습니다. 이 책에는 수십 년 전 이 고을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의 기록이 있사옵니다. 그때도 아이가 사라졌고 한 여인이 의심을 받았사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사옵니다.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만 말미를 주시면 진실을 밝혀 오겠사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소인도 함께 벌을 받겠사옵니다. 현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위의 관리들이 수군거렸지요. 결국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마.
그러나 사흘 안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너도 함께 옥에 갈 것이야. 윤호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진실을 찾아야 했지요. 윤호와 미연은 밤낮으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수십 년 전 기록에는 사라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빚에 쫓기던 사람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이번 사건에서 사라진 아이 도리의 아버지를 조사했습니다. 도리의 아버지는 철수라는 이름의 농부였지요. 철수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지요. 도박을 좋아하고 빚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호는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날, 당신은 어디 있었소?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집에 있었소. 정말이오? 목격자가 있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호는 계속 추궁했지요. 당신에게 빚을 받으러 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소. 혹시 아이를 담보로 삼은 것은 아니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니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러나 철수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확신했지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는 철수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광 속에서 빈 문서와 협박장을 발견했지요. 협박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아이를 데려가겠다. 윤호는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떠돌이 삶을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정을 붙이지 않고 살아왔지요. 그것이 편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윤호는 미연을 보며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 굳건한 의지, 말없이 지켜온 약속. 그 모든 것이 윤호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윤호는 품속의 서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윤호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이었지요. 돌아가신 스승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기록하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이지요. 윤호는 그 가르침을 따라 떠돌며 기록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나선 적이 없었지요. 기록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르게 하겠다.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떠돌이 삶을 멈출 각오를 하겠다고 말이지요. 강물 위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달빛이 물 위에 비쳤지요. 윤호는 그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윤호는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초승달이 뜨는 밤마다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미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15년 전 일입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아이였지요. 이름은 소연이라 했습니다. 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초승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다리 위에서 놀다가 강에 빠졌지요.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이가 물에 빠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언니,
초승달이 뜨면 다리에서 만나자고요. 그것이 소연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초승달이 뜨는 밤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소연이가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미연은 손목에 찬 놀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은빛 놀이개였지요. 이것은 소연이가 차고 있던 것입니다. 강에서 건져냈지요. 이것만이 소연이가 남긴 유일한 것입니다. 윤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연이 왜 초승달 밤마다 강가에 서 있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를 말이지요. 약속을 지키고 계셨군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기에 더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현감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미연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미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호가 막아섰지요. 아직 하루가 남지 않았습니까? 사또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셨다. 비켜라. 윤호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윤호를 밀쳐냈지요. 그 과정에서 윤호의 품속에서 서책이 떨어졌습니다. 포졸 하나가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증거라 하던 책인가? 돌려주시오. 그 책은 중요한 것이오. 그러나 포졸은 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책을 들고 관아로 향했지요. 미연은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윤호는 책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윤호는 막막했습니다. 책 없이는 과거의 기록을 증명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호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지요. 윤호는 철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철수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도망친 것이지요. 윤호는 철수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철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지요. 철수가 강 상류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소. 윤호는 밤중에 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숲길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올라갔지요. 그곳에는 낡은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움막 안에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라진 아이 도리가 있었지요. 도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요. 윤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철수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숨긴 것이었지요. 아이가 사라진 것처럼 꾸며 동정을 얻고 그 사이에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지요. 윤호는 움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수는 발각된 것을 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윤호가 철수의 앞을 막았지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모든 것이 드러났소. 철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이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 철수는 횃불을 들어 윤호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 아이는 당신의 자식이요. 어찌 자식을 팔아넘기려 하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소. 그래서 죄 없는 여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횃불 불빛이 여러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찾아온 것이지요. 윤호는 도리를 안고 다리 위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지요. 도리가 살아있다. 저 아이가 도리 아니냐? 도리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요. 도리야, 도리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마을 사람들의 눈이 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날 밤 초승달이 휘영청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비쳐 은빛으로 일렁였지요. 진실이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빚에 쫓기다 아이를 숨겼다는 것, 미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을 모두 말했지요. 현감은 철수를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누명을 벗겼지요. 이 여인은 무고하다. 당장 풀어주어라. 미연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햇빛 아래로 나온 미연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근거 없이 미연을 의심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현감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 고을을 대신하여 감사를 전하마. 윤호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제 서책을 돌려주시옵소서. 현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의 서책이 돌아왔지요. 윤호는 책을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책은 스승이 남긴 유산이자 윤호의 삶 그 자체였지요. 그날 저녁 미연은 다리 위에 섰습니다. 초승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지요. 가느다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연은 손목에 놀이개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소연이가 남긴 초승달 놀이개였지요. 소연아. 미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약속을 지키려 했어. 초승달이 뜨면 다리에서 만나자던 내 말을 지키려 했어.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내가 원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 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내가 진짜 원한 거였을 거야. 미연은 놀이개를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은빛 놀이개가 물 위에 떠서 천천히 흘러갔지요. 이제 보내줄게. 편히 쉬어, 소연아. 미연은 한참 동안 놀이개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윤호가 다가왔습니다. 미연 옆에 나란히 섰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초승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비쳐 은빛으로 일렁였지요. 미연은 오랜 약속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지요. 며칠 뒤 윤호는 짐을 쌌습니다. 미연이 물었습니다. 떠나시는 겁니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미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로 옮기시는 겁니까?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고을에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으려고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떠돌았습니다. 이제는 한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고울이 좋습니다. 윤호는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호도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지요. 그날 밤 초승달이 떠올랐습니다. 윤호와 미연은 다리 위에 나란히 섰지요. 앞으로도 초승달이 뜨면 이 다리에 나오시겠습니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연은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나와 주실 건가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승달이 뜰 때마다 이 다리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미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지요. 두 사람은 초승달 아래에서 새로운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끝났고 새로 지킬 약속이 시작되었지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약속은 사람을 묶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한다 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한이 되어 사람을 평생 묶어둡니다. 미연이 그러했지요.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미연을 15년이나 강가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지킨 약속은 사람을 놓아줍니다. 윤호가 그러했지요.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미연을 누명에서 풀어주었고 미연 스스로도 과거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지킨 약속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지요. 지키지 못한 약속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약속을 놓아주고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초승달이 뜨는 밤 여러분도 새로운 약속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